세계 헌법재판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신장에 대한 여망을 얻고 탄생한 이래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정치적 지형을 뒤흔든 대형 사건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의 한가운데도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1988년 창설된 이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온 헌법재판소. 헌법 지킴이, 그 26년간의 대장정과 미래를 짚어봅니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 헌법재판소. 과연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의정부시의 어느 주민센터. 하루 종일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43살의 김영미 씨. 그런데 김영미 씨는 지난해 11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적지 않은 나이에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던 것이죠. 선배 공무원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요. 불편함은 없을까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언니 같고 정말 선배 같은데 저로 인해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됐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잘 넘긴 것 같아요. 기타 자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아무리 그 시간이 지나도 저는 안 되는 거죠. 네. 기타 자산이 이거 김영미 씨는 그렇다 치고 그녀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 동료들은 어떨까요? 업무 숙달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워낙 연륜도 있고 하시니까 또 상담도 어르신들하고 되게 잘 하시고 네, 또 일도 되게 쉽게 빨리 배우시고. 43세 새내기 9급 공무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큰 변화를 이끌었던 주인공인데요. 신봉석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어느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던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가 미현이라는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 제한들이 걸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응시 제한이 가장 부당하다. 제한 자체가 너무 짧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근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사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시험도 안 해보고 나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너무나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법률 개정,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응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번은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때까지는 32세까지 제한이 있어서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연령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봤던 거니까 해야겠다는
못 해봤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갖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 쪽 응시 연령이 거의 다 이제 철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방직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응시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공무원 올해 뭐 최고령으로 누가 합격했다는 뉴스들 이렇게 가끔 나오고 할 때마다 사회가 정말 많이도 변했고 저도 거기에 많이 일조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다가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과연 어떤 곳일까요? 헌법재판소 건물 입구에는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지키려는 가치인 것이죠. 출범 26년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제 든든한 뿌리를 내렸지만 그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장엔 이승만이 선출됐다.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라는 기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습니다. 1960년 제2공화국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으나 뒤이은 5.16으로 헌법재판소 탄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3공화국은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유신헌법 이후에는 헌법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게 했습니다.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고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의 행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헌법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유권적인 재판 행위 혹은 유권적인 해석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5공화국까지 유명무실했던 헌법위원회.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쟁취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여망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 1987년의 6월 항쟁이었죠. 권력은 결국 국민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성사됐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헌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헌법재판소 제도도 도입됐던 것이죠. 그리고 1988년 관련 법률에 의해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뒤이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초창기의 헌법재판소,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이 한 번도 활성화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1971년 6월 22일 후에 한 건도 없으니까 그때까지 88년이니까 그 횟수가 얼마예요. 그 다음 한 건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살아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가보면 이게 정말 얼마까지 존속하고 얼마까지 제대로 이야기할지 그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재판관 중에서도 이거 뭐 어떻게 될지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했던 적이 참 많아서 뒤숭숭했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강일원 헌법재판관. 지난 2012년부터 제5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는데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가 헌법재판관의 업무와 임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처음 법관이 돼서 입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식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법복을 입으면서 항상 마음가짐을 좀 새로 하죠.
한 달에 2번, 변론과 선고가 있는 목요일마다 그는 이렇게 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단 한순간도 법관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지만 이 법복을 입는 순간 새로운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모두 법복으로 갈아입은 헌법재판관들. 이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합니다. 추호도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마침내 그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모두 9명의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40살 이상의 법조인들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6년, 연임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9명의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 헌법수호의 맨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26년 역사의 헌법재판소, 그동안 어떤 결정들을 내려왔을까요?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죠. 지난 2004년 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결국 당시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04년 5월 14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까지 걸린 중대한 결정.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죠.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금은 많은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처음 이곳은 수도 이전 예정지였죠.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이 결정됩니다.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 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새 수도의 건설이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야당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결국 반대 측에서는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데요.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간첩은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도의 향방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 역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요.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다.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관습헌법의 논리라는 것은 성문헌법, 규정화된 헌법이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사항이지만 헌법조문의 행간에 스며있는 그러한 쓰여지지 않은 헌법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습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이런 법규범이 그게 관습헌법으로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등 뭐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는 두고두고 이 논란이 될 사항이고 또 검증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법을 구체화하는 재판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재판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도 하지만 또 그 시대의 흐름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는 못하죠.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가치와 그 정신을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중대한 고비마다 제자리를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물. 한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실록인 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대형 정치적 사건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과 밀접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전검열제도 그중 하나였죠. 모든 영화는 상영 전에 검열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영화인들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1999년에 이제 사전 검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작하고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 자기 검열, 자기가 스스로 영화를 제안하고 표현을 제안하는 그 자기 검열의 어떤 늪에서 조금 빠져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등급 보류제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걸 표현해도 될까?
이거는 과연 상영이 될 수 있을까?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애초에 제작을 꿈꾸지도 못했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 상영되고 대중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천만 관객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등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영화. 이 눈부신 발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의 한국 영화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사전검열위원 결정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두 번의 위헌 결정으로 한국 영화는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 지금 관객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는 선수들과 환호하는 관객들, 그리고 중계방송팀까지 일반 스포츠 경기장 못지않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게임은 전 세계적인 산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대회 도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승전 경기가 한창이던 때 갑자기 한국 대표 선수가 게임에서 나갔고 경기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해프닝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합숙을 하며 게임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이승현 군. 그는 여전히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 일어난 2년 전, 그는 15세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한 11시 50몇 분쯤 됐는데 10분 전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나가야 한다고. 네, 그래서 대충 빨리 끝내야 해서 지는 경기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해서 대충 올인식으로 가서 아쉽게 한 경기를 내줬던 것 같아요. 당시의 화면입니다. 특히 외국인 중계팀이 몹시 놀란 듯 했습니다. He can't play because of the law. Okay, he plays under a different ID because of the Korean law. 이른바 셧다운제.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제한하는 법률. 헌법재판소도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게임의 중독성과 청소년의 건강권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친 게임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분조차 어렵게 하며 특히 심야 게임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셧다운 제도는 사실 제가 2004년에 처음 발의해서 7년 동안 사실 입법 투쟁을 해서 겨우 이제 16세 미만으로 제한적인 셧다운을 이제 관철을 시켜서 통과가 된 것이고, 그것은 생리적으로 잠들어야 될 때 잠을 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제화시켜서 아이들의 성장권이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수면권을 어느 정도 기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자 이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 청소년의 선택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여론도 일었죠. 논쟁은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사실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일정 권리를 갖는 것인데 그 부모의 교육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죠. 셧다운제는. 이 게임을 하고 말고 언제 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할 문제는 아니다. 논란은 국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제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서 해소될 문제고, 그리고 또 실효성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순작용보다는 역작용과 부작용들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가 먼저냐, 자율 선택권이 먼저냐. 셧다운제 합헌 결정의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셧다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6년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죠. 이로써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헌법 정신과 그 가치를 공동의 선으로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높은 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생활의 헌법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헌법은 생활 현실에서 늘 접하는 그런 규범입니다. 그래서 생활 규범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지금껏 해왔고요. 또 하나의 인상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결정이었는데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앞장서라!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8명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최근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조차 무시하려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いかに国際的に明らかにするかということを我々もよく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 판결이 미친 영향은 그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거의 한 60년이 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 번도 한일 간의 외교적인 주제로 제기됐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그만큼 준엄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에 중요한 주제로 위안부 문제를 올려놓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 이것은 그래도 헌재 판결 이후에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다, 효과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턱이 많이 낮아진 헌법재판소. 일반 국민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자리 앉으시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면 헌법소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는군요.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어떤 일로? 예, 헌법소원 청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이? 제가 기소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소원 내려왔습니다. 접수 좀 끊어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소원 청원서를 낼 때 필요할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군요. 헌법재판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헌법소원의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올해 만 18세의 이지수 군,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 열 손가락에 먹물이 칠해집니다. 살짝 당황한 표정인데요. 뒤이어 이 군 열 손가락의 지문이 채취당합니다. 당사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가 봅니다. 또렷하게 찍힌 자신의 열 손가락 지문, 어떤 느낌일까요? 지문 찍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이렇게 찍는 거 보니까 조금 제 지문을 약간 도둑맞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낸 젊은이가 있습니다. 도서치하면 1시간도 안 걸리고. 올해 22살의 조한석 씨. 그거 확인하려면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줘야 돼가지고 신분증이 없다니까요 이랬더니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조한석 씨는 지문 날인 겁으로 여태껏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1년 헌법재판소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이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모은다는 거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정보인데 왜 내 동의 여부 없이 정부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벌칙금을 받아야 되고 좀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헌법재판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헌법연구관인데요. 이들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업무를 돕습니다. 이들 역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들은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헌법재판소는 약 2만여 건의 위헌 법률 심사를 통해 740여 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 26년의 역사.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역사였습니다.